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 젊음을 다 바쳐 키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내 등 뒤에서 요양원 브로커를 펼쳐놓고 깔깔 웃고 있는 모습. 엄마 집 팔면 10년은 거뜬하지. 그 한마디가 귀에 박히는 순간 가슴 한복판이 툭 끊어졌습니다. 숨이 막히더군요. 저는 김정자 68. 남편이 42에 먼저 갔고 그날부터 제 인생은 오로지 하나, 아들 민수였습니다. 새벽 4시 분식집에 불 켜고 밤 11에 불 끄고 손가락 관절이 툭툭 소리 날 때마다 이 아이만 잘 되면 됐다고 되뇌며 살았죠. 전세금도 얹어주고 사업하다가 구멍나면 빚도 막아주고 제 노후. 그런 건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요. 엄마 혼자 위험해, 요양원 알아보자는 말 뒤에 숨어 있던 건 제 안전도 제 외로움도 아니었습니다. 돈, 집, 인감, 도장, 그들이 원한 건 그거였어요. 오늘 저는 그날부터 제가 어떤 결심을 했는지, 어디까지 갔는지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보다 무서운 게 욕심이라는 걸 여러분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분식집 문을 열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솥에 다시마 넣고 멸치 육수 붓고 파 송송 썰고 떡 한 판 내려놓고 어묵꼬치에 국물 적셔 올리고 손님들은 사장님 떡볶이는 이상하게 자꾸 생각나 하며 웃었죠. 그런 말 듣는 재미로 30년을 버텼습니다. 아들 민수는 말 잘 듣는 아이였어요. 중고등학교 때 지각 한두 번, 대학 가서는 아르바이트도 성실히 했죠. 결혼할 때 전세금 얹어줬고 며느리 혜린이는 깍듯하고 싹싹했습니다. 주말이면 식사하러 와서 설거지도 거들고 엄마 밑반찬 너무 맛있어요 하는 소리에 저는 뿌듯했죠. 가끔 대출이자에 허덕인다는 소리를 하긴 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어렵다고 넘겼습니다. 그날 저녁도 평범했습니다. 민수랑 혜린이가 와서 갈비찜을 폭풍 흡입하고 저는 싱크대에 접시를 차곡차곡 쌓아두고 물을 틀었습니다. 거실에선 예능 프로그램 소리가 들렸고 저는 식칼로 남은 물을 썰며 다음날 국거리 준비를 했죠. 그때였어요. TV 소리가 순간 줄어들더니 며느리 목소리가 또렷이 박혔습니다. 오빠 진짜 생각해봐. 엄마 혼자 두는 거 위험하잖아. 그러게 요양원 알아봐야 하나. 근데 비용이 너무 세. 우리 애도 학원 보내야 하고 근데 엄마 집 팔면 10년은 거뜬하지. 칼끝이 도마를 벗어났습니다. 손끝에 스치며 피가 맺혔는데 아프다는 감각보다 그 말이 더 뜨겁게 타들어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웃으며 물을 껐습니다. 무슨 얘기하니? 둘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 혜린이가 먼저 말했죠. 엄마. 요즘 1인 가구 어르신 사고 뉴스 많아서요. 그냥 조심하자고 했어요. 민수도 덧붙였습니다. 엄마 몸도 안 좋으시잖아요. 허리도 그러시고. 그래, 너희가 날 생각해 주는 거구나. 내 말투는 온화했지만 내 가슴속 어딘가에 아주 가는 금이 딱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 금은 다음 날부터 자꾸 넓어졌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집안의 모든 소리를 더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 서랍 미세하게 닫히는 소리, 전화 진동 소리 다. 의심이라는 놈은 사람을 귀신으로 만들더군요. 그런데 의심은 곧 사실이 됐습니다. 그날도 둘은 저녁을 먹고 방에 들어가 뭘 상의하더니 혜린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가방이 서랍 위에 반쯤 열린 채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아주 길게 쉬었습니다. 보지 말자. 봐도 상처다.
그런데 시선이 봉투에 꽂혔습니다. 회색 두꺼운 종이 상단에 자료라고 적혀 있더군요.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봉투엔 요양원 브로셔가 꽂혀 있었습니다. 사진마다 밝은 미소, 정갈한 침대, 가족 같은 돌봄이라는 문구. 그 아래엔 내 집 등기부등본 4번이 있었고 종이 모서리에는 연필로 써 내려간 메모가 보였습니다. 민수 엄마 도장 빌려오기 서류에 처리동에 필요. 혜린 브로커 30 금매로 돌리면 잔금 빠름. 서류 위임 장공란 진단서 준비 치매 의심. 제 등줄기를 차가운 물이 타고 내려갔습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나요? 이건 걱정이 아니라 계획이었습니다. 치매 의심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눈앞이 어두워지더군요. 내가 치매? 하루 3번 가스밸브 확인하고 약은 요일별로 칸을 나눠서 챙기고 분식집 매입장부에 콩알만 한 숫자까지 빼먹지 않는 내가. 그때 문고리가 덜컥 소리를 냈습니다. 혜린이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였죠. 저는 본능적으로 봉투를 닫아 제자리에 눌러놓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 불빛이 이상하게 희미했습니다. 오렌지색 조명이 사람 얼굴을 노랗게 만들고 표정의 그늘을 더 깊게 하더군요. 저녁 내내 젓가락질을 어떻게 했는지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둘이 떠드는 소리가 물 밖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멀었어요. 설거지를 하는 동안 싱크대 배수구에서 쏴 소리가 났고 그 소리에 제 속이 같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는 장롱 위 박스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제가 소중히 모아둔 것들이 있습니다. 혼인신고 때 받은 반지 상자, 남편 사진 2장, 민수의 초등학교 운동회 메달, 그리고 제 인감 도장. 그 도장을 쥐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걸 찾는구나. 이 도장을. 그날 밤 저는 도장과 통장을 작은 파우치에 넣어 내 조카에게 보냈습니다. 이모 무슨 일이세요? 그냥 내가 찾으러 갈 때까지 내가 좀 맡아줘. 네 알겠어요. 조카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저는 그 조심스러움이 고마웠습니다. 누군가가 내 편일 수 있다는 게 그 순간 그렇게 귀할 줄 몰랐거든요. 사막 정면 대치 사랑의 말과 돈의 계산서. 이튿날 나는 일부러 물었습니다. 요양원 브로셔 말이야 요즘 유행이니? 혜린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아 엄마. 어제 그거 그냥 저희 회사 동료 엄마가 요양원 갔는데 좋아 보인다길래 단지 정보 차원에서요. 그래? 그런데 왜 우리 집 등기부등본 4번이 거기 들어 있었을까? 거실 공기가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민수가 서둘러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마. 혹시라도 비상 상황 생기면 뭘 준비해야 하나 알아본 거야. 엄마를 위한, 날 위한 일이면 나한테 묻는 게 먼저다.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글자씩 벽돌처럼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혜리는 급히 눈가를 문질렀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근데 요즘 엄마 허리도 안 좋으시고 계단 내려오시는 것도 불편하시잖아요. 주방에서 넘어지는 사고도 많고 저희가 너무 걱정돼서. 내 안전을 진짜로 걱정했다면 금매는 왜 필요했을까? 그 말에 둘은 동시에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우리도 사정이 있어. 애 학원비, 전세대출, 회사 구조조정 얘기까지 나오고 한 번만 도와줘. 그게 날 도와달라는 거냐, 내 인생을 내놓으라는 거냐.
엄마 집 팔아도 엄마는 요양원에서 편하게 계실 수 있어. 그 말이 그렇게 편하게 나오니? 내가 웃었는데 웃음 끝이 내 마음을 베고 지나갔습니다. 민수야. 엄마 집은 요양원 비용을 위한 현금 자산이 아니야. 내 삶의 역사야. 내 아버지가 간 날부터 내가 버틴 자리야. 알아. 근데 현실은 너희가 나를 숫자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다. 내가 처음 걸음마 뗄 때 잡았던 내 손, 그 손으로 설거지하다 손가락이 휘어졌고 겨울마다 언손으로 어묵 국물 끓여 사람들 배 채웠다. 그게 내 현실이었어. 너에게 좋은 현실이 되라고 나는 나쁜 현실도 삼켰다. 그런데 내 현실은 이제 나를 정리하려는구나. 혜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눈물은 없고 얼굴만 굳었습니다. 엄마 너무 그렇게 몰아가지 마세요. 저희도 엄마를 사랑해요. 사랑은 서랍 속 봉투로 시작하지 않지.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부동산 박 사장이라는 글자가 떴죠. 혜린이 움찔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나는 스피커폰을 눌렀습니다. 예, 박 사장님. 금매로 놓으신다던 집거는 누군가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은 고요해졌고 그 고요 속에서 우리 셋은 서로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는 걸. 나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부터 우리 사이 문서로 하자. 엄마, 나 변호사 만난다. 너희도 변호사 대동해. 말로 풀 일은 끝났다. 그날 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돼? 가족끼리. 나는 답했습니다. 가족이면 더 정직해야지. 내일 오전 10시 로펌. 늦지 마라. 문자를 보내고 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스며들었고 스탠드 조명 아래 식탁 위 나무결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식탁 가장자리엔 희미한 칼자국들이 촘촘했죠. 나는 그 칼자국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30년의 흔적. 그 흔적을 내 자식이 금매로 팔아넘기려 했다. 내가 버텨온 시간의 값어치를 그들은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도 눈을 감았겠죠. 그날 밤 나는 천장을 보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두운 웃음이 하룻밤 내내 내 방을 채웠습니다. 민수는 원래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아이였습니다. 30 무렵 친구랑 카페를 열겠다고 했죠. 엄마 요즘 카페 잘 되면 진짜 대박이야. 나는 그 말에 속으로 장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하면서도 손목의 통증을 참고 한 달에 12시간씩 분식집을 더 돌렸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 2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결과요? 1년도 못 가 문 닫았습니다. 그때 은행 빚까지 남았는데 민수는 엄마 이번만 도와줘. 그래서 제 적금까지 깨서 갚아줬죠. 그 후에도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 주식, 비트코인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때마다 마지막 한 번이라며 도와줬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을 겁니다. 도와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의존하게 만드는 거였으니까요. 서랍 속 봉투를 본 날 이후 저는 움직였습니다. 첫째, 유언장 작성.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혜린에게는 일체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다. 전 재산은 사회복지재단과 친정 조카에게 나누어 준다. 둘째, 증여 취소.
결혼 때 전세금으로 증여했던 금액 그리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준 일부 금액을 문서화해서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 최 소장은 서류를 넘겨받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이런 사건 정말 많아요. 특히 성년 후견인 제도 악용 사례요. 아예 치매 진단서부터 받게 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혹시가 아니라 이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셋째, 증거 수집. 집안 거실 주방에 작은 CCTV를 달았고 휴대폰엔 통화 녹음 자동 저장 기능을 켰습니다. 그리고 통장인 감도장 귀금속은 모두 조카 집 금고에 맡겼습니다. 조카는 이모 왜 이렇게까지 해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혹시라도 일이 터지면 이게 내 목숨줄이야. 며칠 뒤 민수와 혜린이 갑자기 엄마, 건강검진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혈압이랑 당뇨만 보면 돼. 그냥 종합검진이야. 하지만 병원 대기실에서야 알았습니다. 진료 항목에 인지 기능 검사가 들어있더군요. 이건 왜 들어있어? 혜린이 빠르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서비스래요. 서비스. 거짓말이었습니다. 의사와 대화를 하다 그들이 미리 치매 의심 가능성에 대해 상담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의사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민수와 혜린의 대화 녹취 파일이 있었습니다. 민수 엄마 치매 진단만 받으면 우리가 성년 후견인 돼서 집 정리하면 돼. 혜린 그럼 위임장 필요 없지? 바로 매도 가능? 의사는 그걸 듣고 표정이 굳더군요. 그리고 민수 부부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어머님 건강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노골적인 재산 갈취로 보입니다. 다시는 이런 시도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이건 혜린이 생각이었어. 아니야, 오빠가 먼저. 둘은 서로를 밀어버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제 다 알았다. 다음은 법원에서 보자.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웃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자 씨, 혜린 씨가 부동산 다니는 거 내가 봐서. 당신 집 얘기하던데. 며칠 뒤 부동산 박 사장이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건 말이야, 아드님이 금매로 내놓겠다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마지막 끈이 끊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각이나 시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저는 즉시 집을 제 이름으로 매도 계약 걸었습니다. 매수자와 계약금 주고받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이 집은 너희가 함부로 손댈 수 없어. 민수와 혜리는 이 사실을 알자마자 찾아왔습니다. 엄마, 왜 이래요? 집을 왜 팔아요? 왜? 너희가 팔려고 했으니까. 내가 먼저 팔았다. 민수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잘못했어. 그 잘못 법으로 갚아. 거실 공기는 한겨울보다 차가웠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전화도 문자도 어떤 명절 인사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집 매매 계약을 마치고 돌아온 그날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낯설게 느껴지는 벽, 내가 매일 손때 묻힌 싱크대, 새벽마다 열었던 창문.
이 모든 게 이제 곧 나와 상관없는 공간이 될 거라니 마음 한쪽이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곧 스스로에게 말했죠. 허전함보다 무너짐이 더 무서웠다. 며칠 뒤 매매 잔금이 들어오자마자 작은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7층 햇빛이 환하게 들어오는 원룸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좁은 데로 갔냐고 했지만 제게 그곳은 누구도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주소 이전까지 끝내자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요? 이제 그건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다. 엄마 진짜 그렇게까지 해야 돼? 가족끼리라는 말 너는 쉽게 하겠지만 난 이제 그 말이 독처럼 들린다. 그날로 저는 민수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연락처는 스팸 차단으로 집 주소도 은행 내역도 모든 정보에서 그들의 그림자를 지웠습니다. 이사한 지 보름쯤 됐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수와 혜린이 서 있었습니다. 민수 눈가에는 피곤이 가득했고 혜린 손에는 조그만 케이크가 들려 있었죠. 엄마 우리 잘못했어. 그땐 우리가 너무 몰랐어. 몰랐다고? 계획표에 도장 빌려오기라고 쓴 게 몰라서였냐? 혜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진짜로 요양원 보내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말이 너무... 말이... 내가 웃었습니다. 말이 시가 돼서 행동까지 간 거잖아.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다시 예전처럼 지내요. 집은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원래 원하던 건 집이었지 내가 아니었어. 그리고 사람 마음은 그릇이야. 한번 금이 가면 다시 붙여도 흉이 남아. 나는 그 흉을 안고 살 자신이 없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2번 울렸지만 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케이크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초도 없이 그냥 케이크만 덩그러니 있었죠. 포크 한번 찍고 내려놓았습니다. 달콤함이 목구멍에서 쓰게 변했습니다. 오피스텔 생활은 낯설지만 가벼웠습니다. 아침엔 창문을 열어 햇살을 맞이했고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며 라디오를 켰습니다. 분식집을 정리하면서 남은 소액의 자본으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신청했고 거기서 배드민턴 동호회와 여행 모임을 알게 됐죠. 가끔은 혼자 전철 타고 바닷가에 나가 조개 껍질을 주웠습니다. 누구 허락도 필요 없었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밤이 되면 작은 식탁 위에 혼자 차린 밥상을 올렸습니다. 김치 한 접시, 계란말이, 된장국 한 그릇. 그 평범한 한 끼가 그렇게 든든할 줄 몰랐습니다. 이제는 휴대폰이 울려도 놀라지 않습니다. 민수 번호는 여전히 차단 목록에 있고 마음속에 문도 잠겨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번 일을 통해 가족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거우면서도 가벼운지를 알았습니다. 피를 나눴다고 다 내 편이 되는 게 아니더군요. 진짜 가족은 힘들 때 손을 내밀어 끌어주는 사람이지 넘어지길 기다렸다가 내 자리를 빼앗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 들었다고 가족이라도 절대 내 재산과 선택권을 쉽게 넘기면 안 됩니다. 효도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욕심은 피를 갈라도 사라지지 않더군요. 혹시라도 지금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서라며 선택을 강요한다면 그게 진짜 나를 위한 건지 꼭 확인하세요. 피보다 무서운 건 바로 사람 마음입니다.
시간이 지나 동네에선 금세 소문이 돌았습니다. 마트에 가면 저를 흘끗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그러다 이웃을 통해 들었습니다. 아들은 새벽 상하차에 나가고 밤엔 대리운전. 며느리는 편의점 야간에 청소 용역까지. 하루 15시간씩 뛰어도 빚 이자밖에 못 낸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서운하면서도 한편으로 짠했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잠깐 손주 지안을 데리고 집 앞까지 왔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오진 못하고 멀리서 서 있었죠. 그런데 지안이가 제 웃음소리를 듣더니 엄마 할머니 웃는 거 좋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말을 들은 서진 얼굴이 금세 굳어졌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아마 그때 양심의 가책이 마음속에 싹 튼 모양입니다. 민수는 빚 독촉을 피하려고 전화기를 꺼놓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옛 동업자가 찾아와서 불법 대포통장 거래를 제안했답니다. 한 번만 하면 몇백 들어온다. 민수는 잠시 흔들렸지만 결국 거절했다더군요. 난 이제 엄마 눈 똑바로 보고 살 거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작게 한숨을 쉬면서도 조금 안도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서야 아이들이 깨달은 겁니다. 엄마 없이 이 집 없이 그들은 설 자리가 없다는 걸. 그제야 저를 향해 살려달라는 눈빛이 아니라 다시 배우겠다는 눈빛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 채무조정을 신청했습니다. 3년 동안 성실상환을 조건으로 이자를 줄여주는 프로그램이었죠. 서진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가사도우미 단기 교육을 받고 현장에 나갔습니다. 민수는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나르고 밤에는 주차장에서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서진은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혀 청소를 하며 이렇게 벌어야 하는 돈을 쉽게 가지려고 했구나 하고 스스로를 책망했다더군요. 아이들이 먼저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주민센터에서 하는 가족 상담 프로그램 같이 가요. 거기서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속마음을 말했습니다. 저는 서운함을, 아이들은 부끄러움을 털어놨죠. 민수와 서진은 제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집은 엄마 명의로 그대로 두고 처분 제한 걸어드릴게요. 엄마 살아계시는 동안은 누구도 못 건드릴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생각을 하는구나 싶어서요. 외식은 한 달에 한 번 배달앱은 삭제. 버리는 절반을 빚 갚는 데 쓰고 나머지로만 생활. 그런 생활을 몇 달째 이어가면서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마당 전구가 나갔는데 민수가 전구를 사서 바로 갈아주었습니다. 엄마, 이런 건 미루면 안 돼요. 서진은 김장철에 와서 팔을 걷고 절인 배추를 씻어주었습니다. 지안이 생일을 맞아 우리 셋이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케이크 불을 끄고 지안이 말하더군요. 이제 우리 같이 밥 먹자.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민수는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제야 철들었습니다. 집은 엄마의 것이고 엄마 노후는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글씨가 조금 삐뚤빼뚤했지만 마음은 고달서요. 우리는 집 보수와 마당 텃밭 가꾸기를 공동 목표로 삼았습니다. 봄에는 상추와 고추를 심고 여름이면 마당에서 작은 잔치를 열기로 했죠. 저는 다시 라디오의 볼륨을 조금 높였습니다. 창밖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햇빛이 부엌으로 스며들고 라디오 속 노래가 마음속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철드는 데는 때가 없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가능하다.
그게 제가 살아보니 얻은 결론입니다. 상처도 배신도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마음먹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다시 라디오의 볼륨을 조금 높였습니다. 창밖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햇빛이 부엌으로 스며들고 라디오 속 노래가 마음속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철드는 데는 때가 없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가능하다. 그게 제가 살아보니 얻은 결론입니다. 상처도 배신도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마음먹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